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연례 경제 포럼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한데 모이는 화려한 무대였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인물들이 낮은 목소리로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짙게 배어 있었다.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날카롭게 감각을 벼리고 있었다. 바로 그 무대의 중앙 단상 위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유진 투자증권의 수석 전략 분석가 한서연. 그녀의 존재는 화려한 조명과 어울리지 않는 듯 차분하고 단아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전문성을 대변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얇은 안경테, 너머의 깊은 눈빛은 그녀가 지닌 지성의 깊이를 암시했다. 그녀의 차분한 외견은 주변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현재 재계의 가장 큰 이슈인 천명그룹의 자회사 M&A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현란하게 펼쳐졌지만 서연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계획의 본질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천명그룹이 제시한 자산 가치 평가는 시장의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인수 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의 씨앗입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포럼에 참석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천명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에 압도되어 긍정적인 전망만을 내놓던 상황에서 그녀의 발언은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객석의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천명그룹의 회장 강태준.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였다.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뒤섞인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이 당돌한 여성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아첨하기 바빴지만 그녀는 달랐다. 강태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소유욕이 번뜩였다. 저렇게 아름답고 똑똑하며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 그는 자신의 완벽한 컬렉션에 추가할 새로운 보석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성은 그의 제국을 더욱 빛나게 해줄 훌륭한 장식품이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미 그녀를 어떻게 자신의 옆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같은 시각 행사장 뒤편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의 눈빛도 번뜩였다. 신세기 미래기술의 회장 권지혁. 흑수저 출신으로 오직 자신의 힘으로 거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은 강태준의 그것처럼 여유롭지 않았지만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더욱 날카롭고 집요했다. 그는 서연의 분석에서 단순한 지성을 넘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보았다. 권지혁에게 한서연은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었다. 그는 기존의 재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천명그룹과 같은 뿌리 깊은 배경은 없었지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과 대담함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이용해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왕좌에 오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내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담담하게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닌 진실을 향한 전문가로서의 소신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녀가 칵테일 테이블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의 주변을 피했다. 거대한 1000명 그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그녀와 섣불리 엮이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서연은 그런 노골적인 깊이에 익숙한 듯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결코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나 부드러운 구두 소리와 함께 고급 향수 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앞에 섰다. 한서연 분석가님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대단하시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은 감출 수 없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명성과 권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대응에 강태준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이런 저항이 오히려 정보욕을 자극한다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 재능을 더 큰 무대에서 펼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1000명 그룹은 한 분석가님과 같은 인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유진증권에서 받는 대우의 3배 아니 5배를 제안하죠. 그리고 제 직속 전략 기획실장 자리를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왕의 명령과도 같았다. 서연은 잠시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은 모든 직장인이 꿈꿀 만한 조건이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유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장식품이 될 생각이 없었으며 특히 자신의 신념을 꺾으면서까지 얻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군요. 저는 기다리는 것에 그리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다른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느꼈다. 그의 제안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였다. 강태준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강태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수사나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사냥감을 지켜본 포식자처럼 직설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강태준 회장의 제안을 들었소. 그가 당신을 원하는 이유는 뻔하지. 예쁘고 똑똑한 트로피, 그의 거대한 성에 가둬두고
자랑하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오. 나는 당신의 머리가 필요해. 당신의 분석력, 당신의 전략 세상을 보는 당신의 그 눈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강태준의 소유욕과는 다른 뜨거운 야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동등한 파트너처럼 대하는 듯 했지만 그 역시 그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다. 신세기 미래 기술로 오시오. 부회장직을 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모든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강태준의 낡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그의 제안은 강태준의 것보다 더욱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안정된 부가 아닌 거친 전쟁터로의 초대장이었다. 그는 서연의 자존심과 승부욕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서연은 두 번째 제안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강태준이 부와 명예라는 달콤한 독을 건넸다면 권지혁은 권력과 야망이라는 치명적인 불꽃을 내밀고 있었다. 두 남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놓였는지를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 제안이 아니었다. 회장님의 제안 역시 무척 흥미롭군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이번에도 즉답을 피하며 시간을 벌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을 잠시 음미하듯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강태준의 새장 속에서 노래하는 새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매가 될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두 남자가 사라진 후 서연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화려했던 포럼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개의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한 명은 그녀를 완벽한 소유물로 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원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자유와 영혼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거래였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시를 덮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을까.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사냥감이 되는 대신 이 위험한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두 마리의 거대한 맹수 사이에서 그녀만의 생존과 승리의 길을 찾아내야만 했다. 포럼이 끝난 며칠 후 한서연의 일상은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 표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녀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다. 두 남자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의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다. 바로 그녀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접근은 지극히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첼리스트 요요마의 친필 사인이 담긴 한정판 LP 앨범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그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지인만 아는 사실이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며 그녀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심이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선물 공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 존경하던 노 교수의 절판된 경제학 원서 초판본이 다음 날 배달되었고, 주말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예약 확인 문자가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 모든 선물에는 당신의 지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라는 문구가 적힌 강태준의 친필 카드가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후원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서연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오만한 소유욕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물들은 거절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졌다. 그녀의 이름으로 이미 결제와 배송이 완료된 상태였고 반송하려 해도 보낸 사람의 주소조차 불분명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거부할 권리마저 빼앗아가며 자신의 영향력이 그녀의 삶 모든 곳에 미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동선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반면 권지혁의 방식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거칠었다. 그는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연을 총애하던 부서장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를 불편한 듯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애둘러 말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 신세기 미래기술과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의 손에 달려 있으며 서연의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협박이었다. 권지혁은 강태준처럼 달콤한 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을 그녀의 목전에 들이밀었다.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친하게 지내던 동료는 이유 없이 지방으로 발령받았고 그녀의 분석 보고서에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상사도 생겨났다. 사무실 내에서 그녀는 점차 고립되었다. 아무도 권지혁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녀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압박은 회사 밖에서도 계속되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인쇄소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그녀의 남동생이 지원한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서연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권지혁의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던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권지혁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다. 바로 권지혁의 번호였다. 이것은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연락을 받으라는 무언의 강요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의 그런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한 분석가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휴대폰까지 전부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태준이 보낸 최고급 와인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권지혁의 그림자는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그녀를 감시하는 듯했다. 한 명은 황금으로 만든 쇠장으로 그녀를 유혹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날개를 꺾으려 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포럼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 감정들 아래에서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며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가장 위험한 사냥감이 되어주리라.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두 거대 기업 천명그룹과 신세기 미래기술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분석력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게임이 아니었다. 서연은 두 회사의 재무제표, 투자 내역, 주주 구성,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공시 자료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평범한 분석가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데이터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우아한 제국과 권지혁의 야만적인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 마리의 거대한 맹수가 자신을 몰아붙인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다. 한서연을 둘러싼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곳은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장이었다. 아침 회의 시간 그녀가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차가워졌다. 이전에는 그녀의 분석에 귀를 기울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동료들이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회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증권의 자랑스러운 에이스가 아니었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점심시간은 더욱 노골적인 고립의 시간이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하자며 그녀의 자리에 모여들던 동료들이 이제는 핑계를 대며 하나둘씩 사라졌다. 텅 빈 구내식당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들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감하지는 않았다. 성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가장 아끼던 김 부장은 이제 그녀를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마른 기침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보고서를 올리면 결재를 미루기 일쑤였다. 마침내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가 맡고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른 팀으로 이관하겠다는 통보를 한 팀장. 이건 자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알지 위에 계신 분들의 뜻이야. 신세기와의 협력 관계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의 변명은 구차했다. 서연은 그가 권지혁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김 부장의 양심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강태준의 압박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퇴근하자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분석가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다. 그녀는 이제 출퇴근길마저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언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유력 경제지에 재계의 신데렐라 천재 분석가 한서연을 주목하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는 듯했지만 행간에는 그녀가 이미 강태준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이 기사로 인해 그녀는 권력의 줄을 대려는 야심가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달된 거대한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유명 화가의 추상화였다. 가격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작품이었다. 강태준이 보낸 또 다른 선물이었다. 그림은 강렬한 색채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감시하는 검은 세단이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연약한 개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서연아, 별일 없지. 아빠 인쇄소에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왠지 좀 찝찝하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계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제 당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녀를 짓누르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녀 역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생존을 넘어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개인용 보안 노트북을 켰다. 유진 증권의 내부망이 아닌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치는 철저히 암호화된 네트워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천명그룹과 신세기 미래기술 두 회사의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까지 샅샅이 긁어모았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재무 분석을 넘어섰다. 그녀는 두 회사의 자금 흐름, 인수합병 과정, 자회사의 지배구조, 심지어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투자 내역까지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갔다. 수많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그녀는 비정상적인 패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방은 수많은 모니터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것은 너무나 사소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법한 기록이었다.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었다. 이상한 점은 이 회사가 천명그룹의 자회사와 신세기 미래기술의 비밀 투자 펀드 양쪽 모두로부터 거의 동시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겉으로는 철천 지원수처럼 으르렁대는 두 회사가 어둠 속에서는 같은 곳에 돈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회사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 서류상으로는 유전공학 기술을 연구하는 신생 바이오 벤처 회사였다. 하지만 회사의 실체는 유령과 같았다. 홈페이지도 연구 실적도 심지어 제대로 된 사무실 주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자금만이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두 거대한 제국에 감춰진 민낯 그들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프로메테우스 바이오, 이 이름 모를 유령 회사가 바로 두 맹수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수였다. 그녀는 마침내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냥감의 두려움이 아닌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가느다란 실을 따라가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작정이었다. 성벽의 균열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닌 적들의 것이 될 터였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는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라는 이름만이 유령처럼 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의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떨림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님을, 두 괴물의 가장 깊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조사 방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의 분석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였다면, 이제부터는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공격적인 탐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지독한 갈증과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서연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먼저 전 세계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특허청 자료를 샅샅이 뒤졌지만 예상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하지만 그 유령에게는 돈의 흐름이라는 뚜렷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발자국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명그룹과 신세기 미래기술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로 송금한 자금의 흐름을 분석했다. 돈은 여러 개의 역의 계좌와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마치 전문적인 금융 범죄 조직이 설계한 것처럼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데이터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의 언어였다.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했다. 수천 수만 개의 거래 내역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식사도 거른 채 카페인으로 정신을 유지하며 데이터의 미로 속을 헤맸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섰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거미줄의 중심부에서 하나의 교차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스위스에 있는 작은 부티크 은행의 계좌였다. 천명과 신세기로부터 흘러나온 자금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로 들어가기 직전 반드시
이 계좌를 거쳐가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계좌의 소유주를 추적했다. 철저한 비밀 보장을 자랑하는 스위스 은행의 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았다. 그녀는 과거 스위스 은행의 내부 고발자 사건과 관련된 해커 그룹의 활동 기록을 파고들었다. 몇 년 전 유출된 고객 명단 데이터의 파편을 암시장에서 찾아내 밤을 새워가며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마이클 장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월가에서 활동하며 기업의 더러운 문제를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마이클 장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서연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는 과거 천명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신세기 미래기술의 불법 기술 탈취 의혹 모두에 법률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적대적인 두 회사가 어둠 속에서는 같은 해결사를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협력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위험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라는 이름은 그 목적이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서연은 마이클 장과 연관된 바이오 분야의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윤성진 박사. 그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유전공학자였지만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강행하다 학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윤성진 박사의 과거 연구 논문과 프로젝트 기록을 모두 찾아냈다. 그는 퇴출 직전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이카루스. 하지만 임상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서연은 이카루스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연관성을 직감했다. 그들은 폐기된 악마의 기술을 되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설은 끔찍한 현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권지혁은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기술을 완성시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려 하고 있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스포츠 시장은 물론 군수 산업과 암 시장까지 장악하며 신과 같은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될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자행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나 주가 조작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녀가 파헤친 것은 두 남자의 탐욕이 빚어낸 괴물 그 자체였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이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증거이자 잠재적인 희생자들의 비명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 미친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고 두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기꺼이 이 위험한 진실의 폭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데이터는 두 거인을 무너뜨릴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한서연은
자신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두 개의 제국을 몰래 감시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냥감의 목덜미에 이빨을 박아 넣으려는 맹수였다면 강태준과 권지혁은 이미 수많은 사냥터를 지배해온 노련한 포식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낯선 존재의 미세한 발자국 소리를 놓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한서연 분석가의 사내 데이터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우리 그룹과 신세기 미래 기술의 과거 M&A 자료, 특히 해외 법인 관련 데이터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열람했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영리한 고양이가 쥐구멍을 발견했군. 하지만 아직 덫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모르는 모양이야. 그는 서연의 호기심이 생각보다 깊고 집요하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은 언제나 짜릿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단순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아님을,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임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훈련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부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한서연이 스위스에 있는 마이클 장 변호사의 신상 정보를 파고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쪽 방화벽에 그녀가 남긴 미세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퍽 샌드백이 터질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건방진 계집, 감히 내 금고를 들여다봐. 그는 강태준처럼 우아한 경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싹수가 노란 푸른 뿌리째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전에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두 남자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서연에게 덫을 놓고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치명적이고 잔인한 메시지를. 덫은 강태준의 방식대로 우아하고 교묘하게 설치되었다. 며칠 후 서연은 회사 내부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실 안 감사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통보서였다. 천명그룹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와 관련된 극비 정보가 언론에 일부 유출되었고 그 정보의 최초 접근자가 바로 한서연으로 지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정보를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감사팀이 내민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의 사내 아이디로 해당 정보가 저장된 보안 서버에 접속한 기록, 그리고 그녀의 IP 주소와 유사한 대역에서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발송된 흔적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한 분석가 할 말 있습니까?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석한 임원들의 시선은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동료에서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장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사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사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아무래도 이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천명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네. 이번 일은 내부 소통의 착오였던 것 같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감사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임원들은 서연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조사는 그렇게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이 꾸민 한편의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다시 건져 올릴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그녀의 목에 보이지 않는 목줄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하던 서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 다른 악몽과 마주했다. 낯선 그림자가 그녀의 차 앞으로 불쑥 나타났다. 권지혁의 부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풍경이 라이브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인쇄소에서 일하고 계신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남동생의 뒷모습, 모든 것이 몰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회장님은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보다 소중한 것들도 있는 법이죠. 너무 깊이 파고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땅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강태준의 우아한 협박과 권지혁의 야만적인 위협, 두 개의 거대한 덫이 그녀의 숨통을 동시에 조여왔다.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기폭제였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능력을 시험한 것을 넘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삼았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증오로, 망설임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이 자신을 겁주려 했다면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있던 암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것은 이제 정의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제 그녀가 답장을 보낼 차례였다.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만 했다. 이 거대한 악에 함께 맞서 싸워줄 정의의 칼날을. 경고의 메시지는 한서연의 마음에 공포 대신 화염을 심었다. 그 불꽃은 그녀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거대한 벽에
머리를 부딪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만큼이나 강력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된 칼이 필요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워줄 동맹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진우 검사. 몇 년 전 그는 천명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치다 거대한 외압에 의해 좌천된 인물이었다. 대쪽 검사라 불릴 만큼 강직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무릎 꿇어야 했던 비운의 정의. 언론과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미 잊힌 이름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다. 꺾였을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았을 그의 칼날에 묻은 분노의 녹을 그녀가 다시 갈아줄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최진우 검사에게 접근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접촉은 자살 행위였다. 강태준과 권지혁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최 검사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현재 근무지인 지방의 한적한 검찰청 주변을 며칠간 맴돌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퇴근 후 낡은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는 듯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가 있는 서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보고 있는 법학 서적 옆에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와 마이클 장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최진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세상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장난이라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검사님. 몇 년 전 검사님께서 놓쳤던 괴물의 꼬리, 제가 그 몸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천명그룹과 신세기 미래기술이 같은 페이퍼 컴퍼니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연결고리에 마이클 장이 있다는 핵심 정보만을 던졌다. 최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이클 장은 그가 천명그룹을 수사할 당시 결정적인 증거를 눈앞에서 채갔던 교활한 여우 같은 변호사였다. 최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소용돌이쳤다.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 이미 제가 되어버렸다고 믿었던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작은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내일 저녁 8시 한강둔치 제3주차장. 혼자 오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서점을 나섰다. 첫 번째 동맹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에게는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했다. 회사 내부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그녀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방패가 되어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녀의 바로 밑에서 일하는 이소희 대리. 그녀는 조금 어리숙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다. 무엇보다 그녀는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서연은 이소희를 옥상 정원으로 불러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소희 씨,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 회사의 누군가에게는 반역처럼 보일 수도 있어.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소희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데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서연의 눈은 진지했다. 이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한서연은 언제나 자신의 우상이자 롤모델이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그런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한서연은 전략을 짜는 사령관이었고, 최진우는 법의 이름으로 적을 심판할 집행관이었으며, 이소희는 정보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첩보원이었다. 그들은 최진우가 마련한 낡은 오피스텔에 비밀 아지트를 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이 분석한 자금 흐름과 정보를 바탕으로 최진우는 과거 자신의 수사 기록을 되짚으며 법적인 증거의 고리들을 꿰맞춰 나갔다. 이소희는 회사 내부망에 몰래 접속하여 서연이 놓쳤을 수도 있는 사소한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전달했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 중 하나가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폐쇄된 요양병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류상으로는 파산한 병원이었지만 위성사진과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곳에서는 여전히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진우는 과거 인맥을 동원해 그 병원이 불법 임상시험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끔찍한 첩보를 입수했다. 동시에 서연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천명 바이오와 신세기 제약이라는 두 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몇몇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난 1년간 비정상적인 주가 등락을 반복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가짜 성공과 실패 뉴스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그 차익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해냈다.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다. 비윤리적인 불법 임상시험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가 조작, 두 괴물이 공생하는 이유가 명백해졌다. 그들은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주식 시장을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며 그 도박에 판돈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아지트의 화이트보드는 어느새 두 제국의 범죄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로 가득 찼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모든 연결고리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마침내 거대한 악의 실체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남자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 시스템 전체를 좀먹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꽃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이 되어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제국 천명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에서 늦은 밤 체스를 두고 있었다. 대리석 체스판 위 그의 손에 들린 백색의 킹은 이미 흑의 나이트와 룩에 의해 외통수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맞은편에 앉은 뜻밖의 손님에게 말했다. 자네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 줄은 몰랐군, 권지혁 회장. 권지혁은 강태준의 여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지금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그 계집부터 처리하는 게 먼저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자금 흐름을
누군가가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비슷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자신이 설치한 덫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서연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고 위험한 곳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들일 수 있는 야생마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굶주린 암사자였다. 그녀가 최진우 검사와 접촉했다는 보고도 받았네. 잊힌 줄 알았던 늙은 사냥개가 다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권지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최진우, 그는 과거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뻔했던 끈질긴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한서연과 손을 잡았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계집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대담해. 우리가 너무 얕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강태준은 체스판 위에 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신의 한 수를 두는 것처럼 킹을 보호하던 퀸을 들어 과감하게 적진으로 옮겼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였다. 이제 경쟁은 잠시 멈출 때가 된 것 같군. 사냥감이 너무 거세게 발버둥칠 때는 두 명의 사냥꾼이 힘을 합쳐야 하는 법이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침내 두 마리의 거대한 포식자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단 하나의 사냥감을 제거하기 위해 일시적인 동맹을 맺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을 둘러싼 압박의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세졌다. 그것은 더 이상 심리적인 압박이나 교묘한 함정의 수준이 아니었다. 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의 연합된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최진우 검사는 갑작스러운 내부 감찰에 휩싸였다. 과거 그가 처리했던 사건들이 모두 재조사 대상에 올랐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의 발을 묶어버렸다. 그가 아지트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은 어느 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모든 자료가 파괴되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최진우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만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다. 이소희 대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사유는 기밀 유출. 그녀가 한서연을 도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은 혐의를 조작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동종업계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들은 서연의 손과 발을 먼저 잘라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서연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파열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고 퇴근길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오토바이에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 핸드백 안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증거 자료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항상 복사본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녀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했다. 밤늦게 현관문 도어락을 누군가 강제로 해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낯선 그림자가 그녀를 감시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경찰 고위 간부 중 상당수가 이미 천명 그룹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진우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법의 보호막은 이미 그들의 돈에 의해
부식된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섰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대한 두 개의 제국이 연합하여 단 한 명의 개인을 파괴하려 들 때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정신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최진우는 감찰을 받는 와중에도 과거 자신이 심어놓았던 충성스러운 후배 검사들을 통해 비밀리에 수사를 계속했다. 해고당한 이소희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오히려 더 자유롭게 그들의 내부망을 헤집고 다니며 결정적인 정보들을 빼내 서연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더욱 견고한 팀워크를 발휘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대로 방어만 해서는 결국 서서히 죽어갈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 일 없는 척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포식자들의 연합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 한서연은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머물 수 없었다. 낡은 모텔 비어있는 친구의 원룸,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까지. 그녀의 은신처는 매일 밤 바뀌었다. 강태준과 권지혁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의 촘촘한 포위망은 서울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CCTV와 안면 인식 기술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위협했다.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무너졌을 테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정신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맑아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두 마리의 거대한 맹수가 연합한 지금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의 연합은 오직 한서연이라는 공동의 위협 때문에 유지되는 불안정한 균형이었다. 그렇다면 그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교란이었다. 그녀는 이소희를 통해 신세기 미래 기술의 내부 서버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된 데이터를 익명의 증권가 정보지에 흘렸다. 그 데이터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수익 분배 구조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었다. 마치 권지혁이 강태준 몰래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중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데이터의 양식과 사용된 용어까지 신세기 내부 보고서의 특징을 그대로 흉내냈다. 이 미끼는 권지혁이 아닌 강태준을 향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믿지 않는 인물이었다.
특히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야심가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정보지를 통해 이 데이터를 접한 강태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권지혁의 배신을 예상했다는 듯 오히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권지혁이 자신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늘 의심해왔다. 강태준은 권지혁에게 직접 이 사실을 따져 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투입되던 천명그룹의 자금 일부를 동결시켰다. 명분은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였지만 그것은 권지혁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내 놈의 속셈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두 사람의 견고해 보였던 동맹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자금 동결에 당황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강태준에게 연락했지만 강태준은 의례적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권지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강태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강태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 사람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두 번째 수를 두었다. 이번 타겟은 권지혁이었다. 그녀는 최진우 검사가 가지고 있던 과거 천명그룹의 비자금 수사 자료 일부를 이용했다. 그녀는 자료를 조작하여 마치 천명바이오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일부를 경쟁 관계에 있는 해외 제약사에 몰래 팔아넘기려 한 것처럼 꾸몄다. 이 정보는 강태준의 최측근 중 한 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처럼 위장되어 권지혁의 정보팀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이 정보를 받아본 권지혁은 경노했다. 강태준이 자금을 동결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을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을 완전히 배신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흑수저 출신인 그에게 배신은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즉시 신세기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천명그룹 관련 주식 일부를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재계 전체에 천명그룹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위였다. 이제 상황은 서연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권지혁은 더 이상 서로를 동맹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잡기 위해 풀어놓았던 인력과 자원들은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 기업의 갑작스러운 충돌에 대해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연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사냥감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린 듯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적 그리고 그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새로운 은신처인 허름한 인쇄소의 2층 서연은 최진우 검사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한 이소희와 함께 뉴스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경제평론가들이 두 그룹의 이상 기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한 평론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진우는 혀를 내두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한 분석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단 몇 개의 데이터 조각으로 저 두 괴물을 서로 싸우게 만들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제 지략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 싸우느라 기진맥진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가장 치명적인 카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담긴 데이터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1000명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1000명 그룹의 황제 강태주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최근의 위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만한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무대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객석 맨 앞줄에는 그의 라이벌이자 임시 동맹이었던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강태준처럼 평온하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이글거렸다.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는 주변 사람들마저 숨막히게 만들었다. 한때 한서연이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두 마리의 맹수는 이제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주총회는 강태준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루머들을 일축하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주주들의 술렁임이 점차 잦아들고 다시금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대한 컨벤션 홀의 뒷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쫓기는 자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전장에 나선 장수와 같은 당당한 모습의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대쪽 검사 최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수사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내를 압도했다. 그들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계산된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저 여자는 유진증권의 한서연 아닌가. 옆에는 최진우 검사야. 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최진우 검사가 내민 압수수색 영장 앞에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단상 위 강태준의 바로 옆에 섰다.
한때 그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그의 심판자가 되어 그를 마주했다. 강태준 회장님, 그리고 권지혁 회장님. 두 분의 화려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편의 잔혹한 서사시였다. 그녀는 천명그룹과 신세기 미래기술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된 데이터 앞에서 금융 전문가인 주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소리쳤다. 이건 전부 조작된 자료입니다. 저 여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우리 그룹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이 다음 화면을 띄우는 순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화면에는 강원도 산골에 폐쇄된 요양병원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비인간적인 환경에 감금된 채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임상 시험 대상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영상 속 희생자들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강력한 인간의 양심을 뒤흔드는 증거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두 분이 말하는 위대한 미래의 실체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탐욕스러운 도박. 이것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입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합성이야.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강태준은 절망적인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저 작은 여성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의 마지막 증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권지혁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두 남자의 추악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연합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로가 끝났을 때 최진우 검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권지혁, 당신들을 살인 교사, 불법 임상시험 주가, 조작 및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체포영장이 두 사람의 눈앞에 제시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두 명의 거인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들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그의 발악은 처량하기만 했다. 권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의 제국은 화려한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승리감보다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컨벤션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역사의 심판뿐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폭풍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썩어빠진 모든 것을 집어삼킬 터였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의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속보는 하루 종일 1000명, 신세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두 거인의 몰락을 생중계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잔혹함은 대중의 상상을 초월했고 분노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했던 두 개의 제국은 이제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가 되어 끝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강태준과 권지혁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초라했다. 그들의 막강했던 권력과 부는 차가운 법정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저항했지만 서연이 남긴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대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권지혁은 강태준보다 먼저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강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자수성가의 신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할 뿐이었다. 그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남자는 서로를 파멸시키려다 결국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진우 검사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좌천되었던 과거를 딛고 중앙지검 특수부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섰다. 그의 칼날은 더 이상 무뎌지지도 외압에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이 되찾아준 정의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이소희 대리는 유진증권으로 복직했다. 그녀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번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더 이상 그녀를 어리숙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고 무엇보다 한서연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료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유진증권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녀를 외면하고 피하던 동료들은 이제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정작 서연 자신은 그 모든 관심과 환호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기나긴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녀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호의 뒤에 숨겨진 의도를 먼저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회사를 나와 목적지 없이 걸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모든 싸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유진증권 빌딩의 옥상이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다. 두 남자의 위험한 제안을 받았던 그날 밤의 포럼이 열렸던 곳.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혹은 거미줄처럼 보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도 권지혁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무기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한 한서연, 자기 자신이었다. 두 남자는 그녀에게 부와 권력이라는 길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마침내 그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미래는 더 이상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그녀의 길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후에야 비로소 새벽이 오듯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찬란한 여명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오만한 미소도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씁쓸한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인간의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였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